이 상자 대체 누가 둔 거지? 늦은 저녁 복도에 울리는 심한 고성 때문에 이정환은 의자를 밀치고 문을 열어버렸어요. 문틈으로 보인 것은 누군가 자신의 집 앞에 커다란 상자를 내려놓고 허겁지겁 도망가는 뒷모습이었답니다. 상자는 얼핏 보기에도 무게가 있어 보였고 종이 겉면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환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조심스레 상자에 손을 댔는데 그 순간 안쪽에서 탁, 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의 숨 같은 미세한 움직임이 섞인 듯한 소리였지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란 정환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곧 상자 옆면에 붙은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읽어내려가는데 글자는 짧았지만 의미는 너무나 낯설고도 충격적이었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한 공포와 불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복도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는 사이 상자 안쪽의 움직임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아침 햇살이 복도 창문을 스치며 들어올 때 이정환은 천천히 커튼을 열고 하루를 맞이했어요. 오래된 아파트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선 긴장감이 스며 있었답니다. 전날 밤 문 앞에 놓여있던 의문의 상자가 계속 마음에 걸려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한 탓이었지요. 정환은 유리잔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셨지만 깔끔한 물맛조차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려 잔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답니다. 정환은 혼자가 익숙해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젊었던 시절에는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아이들도 활기 넘치게 뛰어다녔지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아들 한동우는 서울 곳곳을 옮겨 다니며 바쁜 삶을 사느라 자주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 빈자리 속에서 정환은 책을 벗삼아 살았지만 가끔은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외로움이 너무 짙게 느껴졌답니다. 그래도 스스로 괜찮다고 되뇌며 묵묵히 하루를 이어가곤 했지요. 며칠 전부터 이웃 박영숙이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정환은 선뜻 속내를 털어놓지 못했어요. 괜히 남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젯밤 상자 사건 이후 영숙의 표정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혹은 알고 싶어 하는 듯한 눈길이었지요.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의 발소리, 문 닫는 기척, 엘리베이터 멈추는 소리까지도 어느 정도 익숙했는데 최근 들어 미묘하게 달라지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특히 건물 관리인의 딸 최민주가 요 며칠 부쩍 얼굴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오가며 정화를 볼 때마다 무언가 말을 걸 듯 머뭇거리곤 했지요. 정화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를 쉽게 내지 못했답니다. 아침 식사로 흰죽을 데워 먹으며 정화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가 왜 그 상자를 내 문 앞에 둔 걸까? 상자 속에서 들리던 작은 움직임은 분명한 현실이었고 그 안에 무엇이 혹은 누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지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복도 끝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했는데 어젯밤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렸답니다. 정환은 문득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 이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일과 자신의 문 앞에 놓인 상자가 연결돼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차츰 커졌지요.
정화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의자를 밀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반드시 상자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시점이 온 것 같았답니다. 작은 용기라도 내지 않으면 이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점심 무렵 복도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이정화는 천천히 문을 열어보았어요. 어제보다 더 선명한 긴장감이 건물 안에 떠 있었고 주민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빠르게 오가는 것이 느껴졌지요. 정화는 문 앞에 그대로 놓여있는 상자를 다시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상자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답니다. 그때 박영숙이 복도 모퉁이에서 나타났어요.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영숙은 정화의 문 앞을 스쳐 지나가다 상자를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이정화, 이거 어제 놓여있던 그 상자 맞지?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답니다. 혹시 열어보긴 했어? 영숙이 조금 더 다가오자 정화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직 못 열어봤어. 어젯밤엔 겁이 나서. 정화의 말에 영숙은 잠시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러고는 복도를 둘러보며 누군가 듣고 있는지 살피듯 경계하더니 낮게 속삭였지요. 요즘 건물에서 이상한 일이 좀 있어. 주민들 몇 명이 뭔가 잃어버렸다는 말도 있고 관리실 쪽에서도 조용하지 않더라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딩하고 열리더니 최민주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평소보다 초췌해 보였고 손에는 무언가 서류가 잔뜩 끼워져 있었지요. 민주는 정화와 영숙을 보더니 멈칫했고 시선이 상자에 가 닿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 상자 아직 그대로 있네요. 민주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까지 신경이 잔뜩 서 있는 듯 했어요. 정화는 조용히 물었어요. 민주 씨, 혹시 이 상자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그러자 민주는 주변을 또다시 두리번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리실에서도 어젯밤 누가 건물 CCTV 근처에서 한동안 서성거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지는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정화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상자가 단순한 오배송도 아니고 누군가의 장난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의 문 앞에 이 상자를 두고 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할수록 무서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서둘러 말을 이어갔어요. 이정화,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야. 내용물을 확인하든 관리실에 얘기하든 뭔가 조치를 해야지. 이런 걸 계속 두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정화는 선뜻 움직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상자를 향해 손을 내밀어도 차갑고 묵직한 공기만 손끝에 닿는 듯 했지요. 바로 그때 상자 안쪽에서 또 한 번 탁 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손바닥으로 안쪽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세 사람 모두 놀라서 몸을 움찔했고 복도 공기가 순간 멎은 것처럼 느껴졌지요. 민주는 얼굴을 잿빛으로 물들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어요. 저 안에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정화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상자를 둘러싼 불안은 이제 명백한 위험의 기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복도에서 세 사람이 얼어붙은 채 상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누군가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울렸어요. 그 충격에 정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손등에 식은 땀이 배어나기 시작했지요.
영숙도 놀랐는지 장바구니를 움켜쥐며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어요. 하지만 정화의 시선은 오로지 상자에만 머물고 있었답니다. 조금 전보다 더 또렷하게 안쪽에서 작은 울음 같은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민주는 상자에 가까이 가려다 망설였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두려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나오는 듯 보였지요. 이정아 혹시 정말 사람 아니면? 민주의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그 말이 현실이 되면 안 된다는 듯 입술이 떨려 단어가 끊겨버렸지요. 정화는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은 시절 한밤중 문 앞에서 이름 모를 물건을 발견했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장난이었지만 그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을 두고 마음속에 불안의 흔적을 남겼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불길했어요. 상자에서 느껴지던 미세한 움직임은 단순한 환청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이었고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구조를 요청하는 듯한 느낌까지 전해졌거든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다시 딩 소리를 내며 문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건물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관리인은 정화의 집 앞에 모여 있는 영숙과 민주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주는 곧바로 관리인에게 손짓했어요. 아저씨, 이 상자 좀 봐요. 어젯밤 누가 두고 간 것 같은데 안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관리인은 상자를 살짝 발로 건드려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일반 택배가 아닌데요. 주소도 송장도 없고. 정화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혹시 CCTV에는 아무것도 안 찍혔나요? 그 질문에 관리인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어젯밤 CCTV가 잠깐 꺼졌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한 건지 고장인지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상자가 놓인 시간, CCTV가 꺼진 순간, 복도에서 서성였다는 누군가. 모든 단서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듯 했지요. 그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흐름이었어요. 그때 상자 안에서 갑자기 쿵 하고 더 큰 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뒤로 물러났고 관리인도 눈을 크게 뜬 채 상자를 바라봤지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까지 울릴 정도였어요. 영숙은 숨을 고르고 정화에게 속삭였어요. 이정화, 이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이 안에서 뭐가 나오든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정화의 시선은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무서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마치 그 상자가 자신을 불러들인 것처럼 이유를 찾지는 못했지만 외면할 수 없는 느낌이 밀려왔답니다. 관리인이 결단을 내리듯 말했어요. 지금 바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이건 우리 선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아주 일정한 속도로 다가오는 게 들렸어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지요. 그 발자국은 흔들림 없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어둑한 복도 끝에서 실루엣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정화의 가슴은 다시 한번 심하게 요동쳤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상자와 연결된 또 다른 실마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선명하게 스쳐갔답니다. 복도 끝에서 다가오던 발자국 소리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인물은 정화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요. 바로 아들 한동호였어요. 정화는 놀란 나머지 숨을 들이켰고 영숙과 민주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답니다. 동호는 숨이 가쁜 듯 어깨를 들썩이며 다가왔고 정화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그 상자 아직 안 열어봤어? 정화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동호야, 너 이 상자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왜 여기 있는 거야? 동호의 시선은 상자에 박혀 있었고 두 손은 떨림을 감추려는 듯 꽉 쥐어져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만 동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고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답니다. 관리인은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 상자를 두고 간 사람이 당신입니까? 동호는 흠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놓고 간 건 아닌데 제가 관련이 있어요. 그 말에 복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정화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에 휩싸였고 손끝까지 차갑게 식어갔지요. 영숙은 조심스레 물었어요. 동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정환의 문 앞에 이런 걸 누가 두고 간 거야? 하지만 동호는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저 안에 제가 잘못한 일이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정환은 그 말에 갑자기 다리가 풀리는 듯 흔들렸어요. 자식을 위해 평생 마음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아이에게 또 어떤 무거운 일이 생긴 걸까 생각하니 가슴이 저릿해졌지요. 동호는 정화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화는 잠시 멈춰서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동호야, 엄마가 모르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거니? 그때 상자 안쪽에서 갑자기 울음인지 비명인지 분간하기 힘든 소리가 울렸어요. 민주는 놀라 양손을 입에 갖다 댔고 관리인은 뒷걸음질하며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영숙은 상자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건 이제 우리 손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위험해. 하지만 정화는 달랐어요. 상자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분명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정화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마치 누군가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존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감정이 밀려왔지요. 그 감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감이었고 그 때문에 정화는 쉽게 뒤돌아설 수 없었답니다. 동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 상자 열지 마. 지금은 아직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불안한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정화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본능적인 보호 감정 사이에서 마음이 뒤엉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상자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고 상자 안의 존재가 어떤 위험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복도 안의 공기는 한층 더 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올랐고 모든 사람의 시선은 상자 하나로 모여 있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정화의 무릎이 살짝 흔들리며 중심을 잃을 때 상자 안에서 쿵 하는 더 강한 충격음이 울렸고 탁자나 벽을 두드리는 듯한 반복적 진동이 이어졌어요.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탈출하려는 것처럼 절박함이 복도를 가득 채웠지요. 그 순간 정화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무언가 큰 진실이 곧 눈앞에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몹시도 선명하게 찾아왔기 때문이었답니다. 상자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는 순간 복도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듯 반복적인 진동이 이어졌고 그 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는 듯 들렸지요. 정화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 안의 존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며 이상하게도 정화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었답니다. 동호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 사실 이 상황을 막으려고 왔어. 순간 복도 공기가 찬물처럼 식어갔어요. 정화는 입술이 달싹이며 떨렸지요. 동호야, 내가 막으려 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알고 있는 거니?
동우는 잠시 눈을 감고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지요. 며칠 전 관리실에서 한 남자를 봤어. 내가 회사에서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그 남자가 우리 복도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었어. 불 켜진 상태로 아무 말도 없이. 처음엔 주민인 줄 알았는데 나를 보더니 갑자기 도망치듯 계단으로 내려가더라고. 그 말에 관리인은 놀란 눈으로 동우를 바라봤어요.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관리실에도 아무 말 없었는데요. 동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다음 날 그 남자가 나한테 이상한 메일을 보냈어. 발신인은 없고 내용은 단 세 줄이었어. 동호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소는 알고 계시겠죠? 곧 도착합니다. 박영숙은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한 발 물러났어요. 세상에 그 말이 상자에 붙어 있던 쪽지 말이야? 정화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 서 있었어요. 책임져야 할 사람 기다리고 있다. 그 문장은 정화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고 오래된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요. 동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그 메일이 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 주변에 이상한 기척이 계속됐어.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도 들었고 CCTV가 꺼진 것도 그날 밤이야. 관리인은 불안한 눈빛으로 복도를 살폈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찰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상자가 탁 하고 크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지요. 살려주세요. 민주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방금 사람 목소리 아니었어요? 영숙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어요. 저 안에 사람이 있는 거면 이건 정말 큰일이야. 정화는 눈을 크게 뜬 채 상자를 바라봤어요. 상자 안에서 들린 목소리는 분명히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정화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지요. 아이, 그 한 단어가 입에서 흘러나오자마자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숨겨두었던 기억이 불쑥 올라왔어요. 정화는 젊은 시절 둘째 아이를 잃은 적이 있었지요. 3살도 채 되지 못했던 아이는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정화의 마음속에는 늘 돌봄을 다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정화는 아이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할 만큼 가슴이 아팠지요. 그때 또다시 상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추워. 정화의 다리가 한순간 휘청했어요. 그 목소리는 현실적이지 않을 정도로 익숙했고 잊고 지내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내는 듯 했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정화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어요. 동우는 급히 정화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엄마, 정신 차려. 이건 절대 엄마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하지만 동호의 말보다 더 강하게 정화의 마음을 흔든 것은 상자 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어리고 너무 가냘프고 너무 간절했지요. 관리인은 당황하여 상자에 손을 대려 했지만 영숙이 막아서며 말했어요. 함부로 열면 위험해. 뭔가 제대로 알아야 해. 그러나 바로 그때 상자의 옆면이 찌익하고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손톱으로 박스를 긁어 찢어내려는 듯 했지요.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는 복도 전체를 울렸고 모든 사람의 숨이 멎어버렸어요. 정화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눈을 감지 못했어요. 상자 안에서 나오는 소리, 움직임,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정화의 마음속 깊숙한 장소, 오래전 잃어버린 아이를 떠올리게 했고
그때 느꼈던 죄책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종이가 마지막으로 크게 찢어지는 소리가 울린 뒤 상자 안쪽에서 작은 손 하나가 천천히 밖으로 내밀어졌어요. 정화는 그 자리에 서서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그 손은 너무 작고 너무 희고 너무 떨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정화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한 생각. 설마 내 아이? 그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답니다. 상자 옆면이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 복도 공기는 얼어붙은 듯 멎어버렸어요. 작은 손이 떨리며 밖으로 나와 공기를 더듬었고 그 움직임은 어린아이 특유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정화는 심장이 가슴에서 쏟아져 나올 듯 뛰었어요. 그 손이 꼭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고 오래 억눌러온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답니다. 동우는 정화의 앞을 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가까이 가지 마. 이건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나 정화는 동우의 말보다 상자 안에서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젓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저 아이 추워 보이잖아. 무섭게 떨고 있어. 그때 상자 내부에서 낮고 길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이가 힘겹게 공기를 마시는 듯한 소리였지요. 민주는 두 손을 입에 대고 뒷걸음질 쳤고 관리인은 손전등을 꺼내 상자 안쪽을 비추려 했어요. 조그마한 손이 종이를 잡아당기듯 움직이는 순간 상자 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비쳤어요.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얼굴은 창백했고 눈 주위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정화가 가장 놀란 것은 그 눈동자였어요. 세상에 그 눈동자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너무도 슬프고 지쳐 있었고 어딘가 낯익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답니다. 정화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어요. 너 누구니? 작은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고 아이는 힘겹게 두 글자를 뱉었어요. 정화. 그 순간 정화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그것도 아이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지요. 영숙은 한 발 더 물러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화야, 저 아이 너를 알아보고 있는 거야? 아이의 눈은 정화를 향해 또렷하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이어 말했지요. 엄마. 정화의 마음은 무너져 버릴 듯 흔들렸어요. 아니야, 아니, 내가 왜 어떻게. 정화는 울먹이며 손을 뻗었지만 동우가 급히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저건 사람이 아니야. 동우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고 모두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가 있는데. 동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엄마, 그 남자 며칠 전 관리실 앞에서 봤던 그 사람이 나한테 말했어. 넌 책임져야 할 사람을 잃어버린 적이 있다고.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겠다고. 정화는 숨이 턱 막히는 듯 멈춰버렸어요. 그 말은 너무나 잔인했고 동시에 너무나 아픈 과거를 찌르는 말이었지요. 정화가 잃어버렸던 둘째 아이.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는 존재였고 그 상실감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어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마 누가 그걸 알고 이용하는 건가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관리인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상자를 살폈어요. 이 아이 체온이 너무 낮습니다. 손이 너무 차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정화는 조심스레 아이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어요. 너 정말 나를 아는 거니? 그 순간 아이가 약하게 손을 뻗어 정화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 손길은 차갑고 가벼웠지만 분명히 생명이 담긴 온도였지요. 정화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누가 너를 이렇게 해? 하지만 바로 그때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몸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얼굴이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졌고 갑자기 작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추워, 아파, 무서워. 정화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아팠어요.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줄게. 그러나 동우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엄마, 이 아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남자가 말했어. 이 아이는 이 집에 남아있는 죄책감의 형상이라고. 복도는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어요. 누구도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동호의 말을 되새겼지요. 정화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야, 죄책감이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니? 이 손, 이 온기, 이 목소리, 이게 어떻게? 동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그 남자가 나한테 접근한 이유가 있어. 엄마가 평생 지우지 못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존재가 더 강해졌다고. 누군가 그걸 알고 만들어낸 거라고. 정화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제야 아이의 몸을 자세히 본 정화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손은 너무 새하얗고 피부의 온기는 비정상적으로 낮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아이가 정화가 떠올리는 둘째 아이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라는 것. 정화는 가슴을 쥐어짜듯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너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아이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그 순간 복도 조명까지 흔들리듯 깜빡였어요.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정화에게 매달리듯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필요하지 않았어? 엄마가 나를 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찾아왔어. 그 목소리에 정화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어요. 그 말은 너무나 아팠고 정화의 과거 상처를 정확히 찌르고 있었지요. 정화는 손을 떨며 아이의 어깨 위에 가만히 올렸어요. 나는 버린 적이 없어. 잃어버린 거야. 정말 살리고 싶었는데, 지키고 싶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 아이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마치 무언가가 유리처럼 금이 가기 시작한 듯 했지요. 아이가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지? 그 순간 관리인이 급히 소리쳤어요. 뒤로 물러나세요. 아이 몸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아이의 등에서 희미하게 그림자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빛을 흡수하는 듯한 짙은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는 복도 바닥에 얼룩처럼 번져나갔지요. 아이는 떨며 외쳤어요. 난 기억이 없어. 이름도 없어. 그 사람은 나더러 누군가의 죄책감이라고 했어. 그 말에 정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존재가 진짜도 가짜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지요. 정화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의 양손을 꼭 잡았어요. 너는 나한테 책임을 묻는 존재가 아니야. 누가 너에게 그런 잔인한 말을 했든 너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야. 너는 그냥 길을 잃은 아이일 뿐이야. 그러자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빛을 잃다가 다시 미약한 따스함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니, 이정화. 나 사라지기 싫어. 정화는 그 작은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끌려온 것이든 만들어진 것이든 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생명처럼 떨고 있잖아. 나는 또다시 버리지 않을 거야. 복도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어요. 아이의 몸을 감싸던 어두운 그림자가 약해지기 시작했고 아이의 눈빛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요. 그 순간 모두가 느꼈어요. 이제 상황은 공포에서 구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화의 결심이 아이의 존재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마침내 결정적 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어둑한 복도 한가운데 정화와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시 말없이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조금 전까지 감돌던 공포 대신 미약한 믿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정화는 아이의 차가운 손끝을 감싸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따뜻함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다. 괜찮아. 이제 두렵지 않아도 돼.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오래된 슬픔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다잡는 사람의 힘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 작은 존재는 정화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의 손을 잡은 정화의 온기가 그보다 먼저 마음에 닿았다. 아이는 조심히 고개를 들었다. 정화 나는 어디로 가야 해? 정화는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에는 깊고도 무거운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돼. 억지로 누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곳으로. 그 순간 아이의 몸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는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더 이상 주변을 집어삼키려는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아이의 가슴께에서 작게 들리던 울음소리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뒤에서 지켜보던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저 아이 표정이 아까랑 완전히 달라졌어. 훨씬 편안해졌네. 민주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화님이 아이를 붙잡아 준 거예요. 불안이 사라졌어요. 동호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정화와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이 아이가 혹시 사라져버리면 엄마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나한테 남아있던 상처가 길을 잃고 떠돌다가 이제야 돌아온 거지. 동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화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아들의 삶에까지 스며들어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제대로 느끼게 된 것이다. 아이는 정화의 손을 살짝 당기며 말했다. 정화 나 무서웠어. 혼자였어. 아무도 날 부르지 않았어. 정화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외로웠구나. 미안해. 이제야 내 마음을 받네. 그 말이 아이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닿았는지 아이의 몸을 감싸던 차가움이 서서히 사라졌다. 정화는 천천히 아이를 끌어안았고 아이도 조심스레 정화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 작은 체온은 아직 완전히 따뜻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변화하고 있었다. 동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엄마 나도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엄마가 혼자 아파하는 걸 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정화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너도 너 나름대로 살아가느라 힘들었잖니. 나도 내 상처를 오래 숨겨두고 있었고 이제야 서로 얘기하게 됐네. 그 말에 동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영숙은 나도 모르게 목을 한번 훌쩍이며 어딘가 찡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지 뭐. 한참 동안 정화의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동자 속에 고요한 빛이 생겨났고 마치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정화는 아이의 두 뺨을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누구든 어떤 이유로 여기 왔든 이제 더는 외롭지 않아도 돼.
아이의 눈에 작은 빛이 번지더니 그 빛은 이내 아이의 전신을 감싸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다. 종이 상자가 흔들리며 빛을 반사했고 복도 전체가 마치 새벽 햇살처럼 밝아졌다. 정화 고마워. 아이의 마지막 말은 복도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이의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정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슬픔을 처음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상자는 조용히 바닥에 놓여 있었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고 그저 낡은 종이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닫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됐다. 이제는 마음 놓고 보내줄 수 있겠다. 동우와 영숙, 민주는 모두 옆에서 정화를 바라보며 가슴으로 그 순간을 함께했다.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모두가 느꼈다. 정화에게 남아있던 상처가 드디어 갈 곳을 찾았다는 것을. 정화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우리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오늘은 그냥 그러고 싶네. 영숙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어.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화님 오늘 정말 용기 내셨네요. 동우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더 자주 올게.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 정화는 부드럽게 웃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래. 이제 우리 서로 마음 숨기지 말자. 그날 이후 정화의 집에는 부드러운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정화는 예전보다 더 담담해졌고 혼자가 아닌 삶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아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고 이웃들과의 정 또한 더 따뜻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화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오래된 슬픔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 슬픔은 이해받고 위로받고 떠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정화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졌구나. 나도 그리고 그 아이도. 그 말은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오래된 아파트 복도 어디쯤에서 잔잔히 흩어졌다. 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물입니다. 일부 이름과 지명, 연령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